안녕하세요. 나만 알기 알슈인 딥러닝 4주차 퍼펙트론과 심층신경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심층신경망, 우리 뇌를 구현한 그 딥러닝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생긴 뉴런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죠. 이 뉴런은 전기화학적인 자극을 전달해 받아서 이 자극의 합이 특정한 임계점을 돌파하면 뒤쪽을 향해서 활성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에서 이제 이 앞쪽에 있는 뉴런이나 혹은 다른 신경망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전기적 신호를 받으면 얘네를 다 특정한 값을 곱해서 더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이 뒤쪽으로 다시 얘가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런 뉴런이 활성화되는 거를 뉴런이 파이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퍼셉트론은 이런 뉴런을 컴퓨터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를 컴퓨터에 구현하기 위해서 뇌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런을 구현한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뉴런의 입력을 받는 부분, 그리고 가중치를 넘어가면은 발사하는 판단을 하는 부분과 이렇게 다음으로 신호를 보내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뉴런처럼 이 입력에 대해서 일정한 가중치를 각각 곱하고 얘네를 모두 더해서 얘가 임계값을 넘어갈 경우 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이어스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은 우리가 여태까지 진리도록 해왔던 선형 회귀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퍼셉트론을 선형 불리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형 회귀식에 이 임계점,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그러면은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함수가 붙은 것이죠. 이러한 함수를 스텝 펑션, 계단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입력된 값이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합니다. 즉 수학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스텝 wx 플러스 b 형태로 이렇게 이런 함수 파이어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주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펙트론을 이용해서 AND나 OR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A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두 개에 대해서 00, 01, 10, 11이 있다면 11에만 1을 출력하는 함수죠.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을 제외하고 모두 1을 리턴을 하겠죠. 그리고 10, 얘는 1, 11에는 1. 이런 걸 퍼펙트론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 0이 입력이 됐을 때 가중치가 1, 1 나면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0은 0 해서 합은 1이 되고 스레스홀드가 0.9라면 그러면은 얘는 파이어를 하게 되겠죠. 즉 얘는 오어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 0이 들어오면은 1 곱하기 0.5, 0 곱하기 0.5 해서 총 0.5가 되고 스레스홀드인 0.9를 넘지 않기 때문에 파이어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까지 1이 되면은 0.5 더하기 0.5는 1이 돼서 스레스홀더를 넘고 그러고 그렇게 돼서 파이어를 하게 되는 엔드 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퍼펙트론이 되겠죠. 퍼펙트론의 중요한 점은 이 W, 웨이트, 가중치와 바이오스 그리고 스레스홀드를 수정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퍼펙트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퍼펙트론의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XOR라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F5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0, 0일 때는 0, 0일 때 1, 1, 0일 때 1 이렇게 5화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1, 1이면 0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어, 0, 1, 1, 0일 때는 괜찮지만 1, 1이나 0, 0에서는
안 되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퍼펙트론으로 풀지 못하냐면 퍼펙트론은 선형 분리기와 같은 역할이라 했어요. 즉 이렇게 선으로 이 두 가지 공간에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엔드 퍼펙트론은 이 1, 이 친구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0이 되는 식으로 분류를 하고, 혹은 오어 퍼펙트론은 이제 이 0, 0은 0이고 나머지는 전부 1이 되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XO와는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 두 친구를 포함해야 되다 보니까 선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FOR 문제를 퍼펙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쌓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멀티레이어 퍼펙트론, MLP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각각 OR와 NAND와 AND를 수행하는 퍼펙트론을 이렇게 쌓으면 해결이 됩니다. NAND는 이 not AND의 줄임말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1에서 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인 함수예요. 그래서 NAND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0이 되고 5원은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두 개를 이제 AND로 묶게 되면은 얘네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멀티레이어 퍼펙트론을 이용하면 XOR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단일 퍼펙트론으로는 XOR 같은 간단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또 다층 퍼펙트론은 이제 XOR을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지도학습을 자동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 이제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님이 이런 퍼펙트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First AI 윈터가 시작이 됩니다.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이걸 지적을 하고 처음으로 AI에 좀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랑 여러분들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란 걸 개발을 합니다. 여러 계층으로 쌓인 MLP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데이터가 한번 신경망을 통과하면서 계층별로 이제 에러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에러에서 이제 역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레이어를 하나씩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자세한 거는 우리 GitHub 레포지토리에 자 여기 도각하기에 What is Neural Network라는 프리블루 원 브라운이라는 유튜버분의 강의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 역전파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시각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역전파 알고리즘에는 좀 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각 계층이 비선형적 활성화 함수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사실 역전파 알고리즘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딴 건데, 역전파 알고리즘의 조건은 제가 이걸 수정을 해야겠네요. PPT를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스텝 펑션 같은 경우 여태까지 우리가 써왔던 스텝 펑션은 전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단 하나, 이 갑자기 값이 바뀌는 이 스레스홀드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 이걸로는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어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연속된 함수란 뜻인데요. 이 연속되게 그림은 넣었지만 계단 함수는 이제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사이에 보면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속된 함수가 활성화 함수로 있어야지만 역전파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를 찾게 되는데요. 계단 함수 대신에 우리가 가장 자주 써왔던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단 함수 대신 초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델이 커지면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파 소실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덕분에 세컨드 AI 윈터가 찾아오게 되죠.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는 왠지 모를 이유로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경사가 0에 수렴해서 사라지는 문제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동안 AI 투자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결과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의 원인은 바로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모든 값을 0과 1로
압축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경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포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활성화 함수를 찾게 됩니다. 바로 렐루 함수,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리니어 유닛은 선형 유닛이란 뜻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형 함수 y는 x입니다. 근데 이제 정류되었다는 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직관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0보다 큰 지점에서는 그냥 y는 x를 씁니다. 근데 0보다 작으면 그냥 무조건 y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선형성을 인위적으로 추가한 것이죠.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max 0x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값의 표현 범위가 시그모이드처럼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 0부터 양의 무한까지 무한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렐루 함수를 사용하게 돼서 드디어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렐루 함수 외에도 뭐 리킬 렐루라든지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냥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신경망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원래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비선형의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를 갖는 다층 퍼셉트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층을 쌓을수록 이제 점점 고차원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제 각각의 위치에 있는 픽세이들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이제 이게 층을 쌓으면 쌓을수록 간단한 이 선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선의 조합을 인식을 하거나 층을 쌓을수록 이제 도형도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주 복잡한 그림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입력층을 살펴보면은 입력층은 우리의 데이터 입력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의 퍼셉트론을 이 입력층의 셀의 개수는 그냥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 곱하기 28의 이미지를 넣는다면 입력층의 셀의 개수는 784개가 됩니다. 28 곱하기 28이죠. 출력층 또한 똑같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출력의 개수만큼 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게 회귀 문제라면 셀은 하나일 것이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만큼 셀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은닉층인데요. 히든 레이어 왜 은닉층이라고 불리냐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라고도 하는데 일단 히든 레이어는 우리가 원하는 셀의 개수를 갖고 원하는 계층을 갖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셀의 가중치나 편향 등을 우리가 막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래에 사용해왔던 if, else 형태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x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if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이 y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딥러닝에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w나 b를 우리가 직접 설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y라는 출력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숨겨진 계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퍼셉트론과 계단함수 그리고 FO와 문제 다층 퍼셉트론 얘기를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한 비선형의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 특히 렐루 함수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심층 신경망의 구조인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실습이 좀 재밌고 약간 어려울 텐데요.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엠리스트는 제가 전에 보여드린 얀 르크님이 만드신 그 미국 우측국의 우편번호 분류 시스템에도 사용됐던 데이터셋인데요. 폰으로 적은 이 숫자들이 글씨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건 좀 너무 억지 같긴 한데 글씨체가 이렇게 다양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게 무슨 숫자를 나타낸 건지
인식을 하는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이렇게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흑백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코딩에 들어가 볼까요? 어, 역시 우리 레포지토리에 여기 실습 여기에 올라와 있고요. 실습 코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게 딥러닝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큰 모델을 다루기 때문에 꼭 이 콜앱에서 GPU를 사용을 해 주셔야지만 빠르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어딨냐? 어떻게 GPU를 사용을 하시냐면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연 변경을 선택하시고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저장을 누르시면은 GPU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쪽 줄들은 GPU를 설정해주는 줄이고요. 임포트하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거 사용을 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토치 비전의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각각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텐서 형태로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더를 이용하는데요. 데이터 로더는 여기 토치 유틸스 데이터에 들어있는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로더는 데이터를 배치를 나누는 데 사용하는데요. 배치가 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풀 학습 데이터는 대체로 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칠 때 이 아이들을 한 번에 우리가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초과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절한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이만큼 학습시키고 코스트를 출력하고 이만큼 학습시키고 코스트 출력하고 이만큼 하고 출력하고 이걸 반복을 해서 이 코스트의 평균을 구하여 얘를 이제 전체 코스트로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한번 학습하는 사이클을 에포크라고 부른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배치 하나를 돌아가는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한 에포크를 적절한 크기의 배치로 나눠서 이제 여러 번 학습을 시키는 나눠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로더에 엠리스트 트레인 데이터를 넣고 100개씩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셔플과 드럼 라스트는 배치를 나눌 때 쓰는 이 기법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제가 다음 주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능과도 관계가 있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배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요. 먼저 인풋 레이어는 이 손글씨 데이터가 28 곱하기 28 사이즈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한 784. 덴스 레이어 이거는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모든 셀들이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렐루를 활성함수로 가지고 다시 덴스를 통과한 다음에 출력 계층으로 10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현은 이렇게 레이어 1을 만드는데요. 토치점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인 NN 점 리니어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이 입력 사이즈 28 곱하기 28과 두 번째로 이제 출력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to device를 통해서 이거를 그래픽 카드로 연산을 하겠다는 걸 명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2는 이제 여기서 512개를 받았기 때문에 512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다시 10개의 출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역시 to device를 통해서 GPU를 사용을 합니다. 렐루는 이제 토치점nn 렐루라는 레이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토치점 뉴럴 네트워크 시퀀셜을 통해서 이 각각의 레이어를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주면은 이렇게 시퀀셜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인풋 피처가 784개, 아웃 피처가 512개, 그리고 렐루를 거쳐서 다시 512개에서 10개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요. 먼저 코프트를 이렇게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toDevice를 이용해서 GPU에 얹어 놓습니다. 당연히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요.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model.parameter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 안에 들어있는 가중치나 아니면 편향 값들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얘네를 학습시키겠다고 명시를 해주시고 에포크를 20번 도는데 이제 배치에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 데이터 로더에서 x와 y를 뽑아내고 이 한 배치씩 학습시키는 거를 포문을 통해 반복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x를 뽑아와가지고 이 뷰라는 함수를 통해서 뭔가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2디멘션으로 된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의 신경망은 이렇게 784개의 벡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게 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y는 그대로 하되 이제 GPU에 얹어주시고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그리고 모델로 이제 하이포티시즈를 하고 코스트 밸류를 이 코스트 함수에다가 하이포티시즈와 y 라벨을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백워드를 하고 옵티마이저 스텝 그리고 코스트를 모아놨다가 평균을 구해서 한 에포크당 코스트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밸류에이트를 해보면 됩니다. 여기 토치.noGrad 이 with 토치.noGrad는 이 with문 안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테스트와 y테스트를 각각 불러와 주고 모델에다 x테스트를 넣어서 예측한 다음에 채점을 해주면 정확도를 계산하실 수 있고요. 액큐러시는 0.9774, 즉 97.74%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 R부터 이 코드는 밑에 있는 걸 출력하는 코드인데 이거는 뭐 코드 자체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복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얘에 대한 정답과 예측을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게 추측이 잘 되나 확인을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좀 어려웠을 텐데 제가 되게 빨리 나가버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시다. 안녕.